안녕하세요. 네,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한 가지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달받으신 그 종이 보면은 Q&A 그 QR코드가 있는데 세션 진행하는 동안 여기에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 끝나고 거기에서 Q&A 봐서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브의 Wait for Love 뮤직비디오 제작기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블레스트의 리드 룩뎁 아티스트 이혜송입니다. 플레이브 콘텐츠 전반에 룩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Wait for Love 뮤직비디오의 제작 과정을 룩뎁 아트 중심으로 소개드리고 또 뮤직비디오 속 주요 FX 요소와 시네마틱 영상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렌더링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CTO 이현우 님이 기다릴게 뮤직비디오 이후 제작 파이프라인의 주요 개선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Wait for Love 뮤직비디오 하이라이트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뮤직비디오의 제작 과정과 전반적인 룩뎁 아트 작업 과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Wait for Love 뮤직비디오의 주제와 내용, 플레이브의 세계관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Wait for Love는 플레이브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아스테롬 134-1의 타이틀곡으로 다른 모든 플레이브 곡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멤버분들이 작곡, 작사, 심지어 안무까지 직접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플레이브 세계관에는 아스테롬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플레이브는 이 아스테롬과 지구를 드나들며 팬분들인 플리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Wait for Love 뮤직비디오에서는 플레이브가 아스테롬에서 유성이 떨어진 곳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데뷔곡 기다릴게에서는 기다릴게 뮤직비디오에서는 각자의 세계에 존재하던 멤버들이 아스테롬 공간에 다 같이 모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의 아스테롬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공허한 우주 공간으로 묘사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Wait for Love 뮤직비디오에서는 그 사랑으로 인해 발전될 수 있었던 아스테롬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뮤직비디오의 제작 과정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블레스트 룩뎁 아티스트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미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결정하고 룩의 퀄리티를 향상시켜 최종 아웃풋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씬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라이팅과 환경 디자인, 룩뎁 시퀀스 작업과 언리얼 엔진 내의 렌더링까지 전담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쉐이더와 FX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룩뎁 팀에서는 새로운 아스테롬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앞으로 보다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라이팅 작업뿐 아니라 다양한 FX를 직접 제작하고 R&D 하면서 작업자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작업이 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씬의 분위기를 통해 스토리와 멤버들의 감정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저희 룩뎁 작업의 목표였습니다. Wait for Love 뮤직비디오의 블레스트 내부 제작 파트 일정표입니다. 뮤직비디오의 기획과 연출 컨셉, 의상 제작 등은 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콘서트 같은 다른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제작 기간이 조금 촉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링, 리깅, 애니메이션, 룩뎁 등 여러 팀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파이프라인 덕분에 어렵지만 일정대로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블레스트의 뮤직비디오 제작 파이프라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뮤직비디오의 방향성을 정하고 필요한 리소스를 계획하는 단계인 프리 프로덕션입니다. 처음에 저희 멤버분들이 만드신 가이드 음원을 받고 곡의 분위기나 흐름에 따라 기획과 스토리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는 레벨들을 정리하여 씬마다 연출을 구체화했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시각화하기 위한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 레퍼런스를 취합합니다. 레퍼런스를 토대로 컨셉 아트를 제작하고 스토리보드로 각 샷의 구도를 미리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리보드와 애니메틱을 제작하면서 영상의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후 제작팀의 작업 범위와 일정을 정하는 플랜이 이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덕션은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델링, 리깅, 모션 녹화와 애니메이션, 레이아웃 카메라 작업, 시뮬레이션, 라이팅과 FX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3D 애니메이션 제작 파이프라인과는 조금 다르게 블래스트에서는 명확한 제작 순서가 존재하면서도 일정 부분 동시 작업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과 레벨 디자인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애니팀에서는 카메라와 애니메이션 작업, 룩뎁 팀에서는 배경 룩뎁을 미리 시작하게 됩니다. 배경 라이팅과 FX 제작을 시작하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컷별로 룩뎁 작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된 뮤직비디오의 최종 완성도를 높이는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입니다. 웨이 폴 러브 뮤직비디오에서는 후반 합성 없이 모든 씬을 언리얼 엔진에서 이미지 시퀀스로 최종 렌더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보정과 로고 등을 포함을 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 후반 컴포지팅을 한 후에 영상으로 렌더했습니다. 뮤직비디오 배경 룩뎁 과정과 어떤 배경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시로 저희 뮤직비디오에는 이렇게 노을이 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노을 지는 컨셉이라는 기획이 정해졌다면 룩뎁 아티스트는 이 노을이 어떻게 지는 느낌인지 컨셉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구가 생긴 이후로 똑같았던 날씨는 단 하루도 없었던 것처럼 노을이라는 컨셉도 어떻게 룩을 잡느냐에 따라 수만 가지의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을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룩뎁팀 인원들이 스케치도 하고 이렇게 AI 툴로 컨셉 아트도 잡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또 룩뎁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간대는 언제인지, 또 구름이 차지하는 영역은 어느 정도인지, 구름의 종류는 무엇인지, 빛의 산란 등과 같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위쪽 이미지들은 제가 직접 촬영한 노을 사진들인데 작업하면서 물의 반사나 구름, 빛의 산란 등에 대한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웨이 폴 러브 뮤직비디오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됩니다. 뮤직비디오의 첫 장면이 되는 노아의 궁전 배경입니다. 화창한 날의 오전 아침 시간대로 밝고 새파란 색감을 주로 활용을 했는데 라이팅과 편지가 휘날리는 FX 작업을 할 때 곡에서 주는 느낌처럼 활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로 뮤직비디오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아침 시간대의 햇빛, 즉 디렉셔널 라이트는 태양이 지평선 가까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빛이 오브젝트에 비스듬히 닿아서 그림자가 길게 형성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오전 시간대의 태양광이 따뜻한 색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름 같은 경우는 보다 따뜻한 색감을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의 오전인 실내 거실 라이팅입니다. 마찬가지로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각도로 작업을 했고 큰 창문에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이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게 됩니다. 햇빛이 세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빛을 받는 곳과 그림자가 지는 곳의 대비가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스테룸 월드는 오후 점심시간대에 태양이 거의 정오 위치에 있는 라이팅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강한 직사광이 그 머리 위에 거의 수직으로 위치하게 되면 짧고 선명한 그림자가 생기고 조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색상이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 뚜렷한 명암 대비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 레벨도 비슷한 시간대로 아스테룸 월드와 비슷한 라이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 점심시간대에는 밝고 깨끗하면서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이 든다면 뮤직비디오 속에서 그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같은 레벨에서 3, 4시쯤의 라이팅은 조금 달라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정오에 비해 빛의 각도가 낮아지면서 그림자가 길고 부드러워집니다. 또 명암 대비가 조금 완화되고 보다 따뜻한 색감을 띠게 됩니다. 비슷한 시간대이지만 공간에 따라서도 다른 라이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글 환경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다양한 식물이 밀도 있게 자라기 때문에 빛이 나뭇잎 사이로 산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정글 특성상 습도가 높아 점심시간이나 밤에도 습기와 안개가 낀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정글만의 신비로운 느낌을 좀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정글 배경에서 저녁 시간대의 라이팅은 사실적인 밤의 라이팅보다는 보라색이나 푸른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면서 보다 판타지적 분위기를 주고자 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지만 중간에 이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환상적인 보드게임 공간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파스텔 톤을 사용해서 현실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환상적인 느낌을 주고자 했습니다. 또 이 배경에서는 블룸 같은 거를 좀 더 줘서 그런 판타지적인 느낌을 더 주고자 했습니다. 황홀한 노을이 지는 초저녁 시간대의 라이팅입니다. 노을이 지는 시간대에는 빛이 더 많이 산란됩니다. 이로 인해 빛이 부드럽고 그림자도 더 부드럽게 지게 됩니다. 안개로 인해 하늘과 바다 사이의 경계가 약간 모호해지면서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주고자 했습니다. 여기는 유성이 떨어진 자리로 가장 어둡지만 또 가장 밝은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밤 라이팅의 경우 장면의 안부가 차지하는 영역이 많아지는데 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동시에 인물이 더 돋보이고 이미시브가 있는 오브제들이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씬에 이제 저희 세계관 속의 어떤 빌런 같은 존재인 칼리고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대비를 극명하게 주면서 긴장감을 주고자 했습니다. 뮤직비디오 내 플레이브 멤버분들의 룩뎁과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레이브 멤버들의 기본이 되는 룩뎁 기준입니다. 주광, 보조광, 역광을 사용한 3점 조명을 기본으로 라이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듯한 라이팅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라이팅과 약간의 툰 쉐이딩 조절이 들어가는 깔끔한 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시로는 저희 라이브 콘텐츠가 있습니다. 물론 배경에 따라 조금씩 룩이 달라지지만 이 기본 룩뎁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네마틱 퀄리티에 따른 플레이브 룩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ait for Love 뮤직비디오도 이 시네마틱 퀄리티 작업에 속하는데요. 이런 기준의 작업에서는 가능한 최상의 퀄리티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인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인물이 돋보일 수 있도록 강한 립라이트와 스페큘러, 분명한 간접광을 표현하고 의상이나 액세서리도 입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뮤비 속 저희 멤버분들 중 밤비님의 룩뎁 과정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광에 따른 인물의 라이팅 방향을 설정합니다. 주광 방향과 일치하면서도 얼굴과 몸의 그림자가 예쁘게 지는 위치를 선정합니다. 이후 립라이트를 추가해줍니다. 인물 라이팅을 완료했다면 배경과 어우러지는 인물의 톤을 잡겠습니다. 캐릭터 툰 쉐이딩 기능을 이용해 피부 밝기, 톤, 그림자 밝기와 그림자 톤, 그림자 영역 등을 알맞게 조절해줍니다. 이 외에도 스페큘러, 하이라이트, 환경 요소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 건지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조절을 해서 인물의 룩뎁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속 플레이브 시네마틱 퀄리티 이미지들입니다. 저희 쉐이더 아티스트가 툰 쉐이딩 기능도 꾸준히 개발해서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플레이브 멤버들의 기본 룩뎁을 비롯해 시네마틱 룩뎁도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플레이브의 룩뎁에서 의상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저희 컨셉 디자이너가 그린 컨셉 아트도 보실 수 있는데요. 기다릴게 뮤직비디오 제작 당시에는 옷의 재질감을 인물의 피부톤과 잘 어우러지도록 어느 정도 플랫해 보이는 툰 쉐이딩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Wait for Love 뮤직비디오에서는 피부 표현과 옷의 재질감을 배경과 상황에 따라 보다 입체적이고 다양하게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기다릴게 뮤직비디오 제작 당시에는 왼쪽의 느낌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쉐이더 아티스트가 의상 재질감 표현에 있어 여러 업데이트와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주광의 각도에 따라 스페큘러의 형태와 위치가 변하고 실크 재질의 표현이 보다 디테일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죽이나 벨벳 등과 같은 재질감 표현이 업데이트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옷의 재질을 표현을 했을 때 오히려 어색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인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속 주요 FX 요소들을 몇 가지만 선택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성입니다. 이건 뮤직비디오 공개 전에 뜬 무드필름인데요. 저희 팬분들인 플리분들의 사랑이 커지면서 큐브가 터지고 이게 유성으로 변하면서 아스테룸 하늘에 떨어집니다. 또 멤버 노아님이 그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뮤직비디오가 시작하는데 그 큐브가 하트로 몰핑되고 이 하트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트레일이 따라가도록 나이아가라로 제작했습니다.
유성의 중심이 되는 하트는 이 뮤직비디오의 키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면서 각도에 따라 안이 비쳐 보이는 굴절이 달라져서 투명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는 불투명 쉐이더로 제작되었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여러 씬에서 이 머티리얼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불투명 블렌드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실제 보석처럼 깊이감과 굴절을 표현하기 위해 패럴럭스 오클루전 매핑과 범프 오프셋 노드를 활용했습니다. 저희 멤버분들은 순간이동을 할 때 어디로든 분이라는 포탈을 통해서 공간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중심 무대라든지 라이브 방송이나 자체 컨텐츠에서도 이 포탈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물이 포탈을 통과할 때 인물의 실루엣대로 빛이 나도록 구현을 했는데 뎁스 페이드, 커스텀 뎁스 패스, 커스텀 뎁스 스텐실 발류 값을 활용했습니다. 단순한 플레인이지만 평면적이지 않고 깊이감이 느껴지도록 제작했고 포탈의 경계를 따라 리프렉션을 이용해 주위 공간이 왜곡되게 했습니다. 또 이펙트와 배경이 잘 어우러지도록 라이트 펑션을 제작해 포탈 외곽 형태가 방 안에 비춰지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구름입니다. 구름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엠버젠에서 제작한 구름을 VDB 파일로 언리얼에 임포트하고 언리얼에서 이종 볼륨을 사용해 구름을 구현했습니다. 씬별로 근경, 중경, 원경에 따른 구름을 세세하게 배치하고 구름마다 분위기에 맞는 색감, 밀도, 크기, 빛의 산란 등을 각각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구름을 사용하면서 주변 환경에 따른 간접광을 활성화하고 볼륨 텍스처의 해상도를 지정하고 구름을 넓게 배치하다 보니 이를 추적하는 최대 거리에 대한 콘솔 변수도 함께 추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리얼 내부 볼루메트릭 클라우드를 배치했습니다. 주로 원경으로 사용을 했고 기존 볼루메트릭 클라우드의 머티리얼 파라미터를 수정하면서 원하는 룩을 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뮤직비디오의 멤버 밤비님이 구름을 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인물 및 오브젝트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나이아가라 플루이드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잔디를 밟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장면을 만들 때 시뮬레이션 베이크나 리깅한 스켈레탈 메쉬를 애니메이션을 담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하지만 이 장면은 언리얼 내 버텍스 포인팅을 이용해서 풀 회전 강도의 영역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실제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움직임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씬에서도 여러 특수 효과가 쓰였습니다. 길잡이 역할을 해준 로드 가이드 트레일은 나이아가라로 위치에 따라 스폰되는 파티클과 길게 늘어지는 리본 파티클로 제작했습니다. 배가 수면 위로 지나갈 때 물결이 치는 효과를 나이아가라 플루이드로 제작했는데 리얼타임으로 물의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배가 지나가는 경로에만 파티클 시스템을 배치하고 물 쉐이더와의 경계가 보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제작했습니다. 또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서 오브제가 오션의 수면에 닿으면 밝게 빛나도록 쉐이더 제작을 했습니다. 유성이 떨어지고 생긴 크레이터 씬은 저희 뮤직비디오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스테룸의 수면은 물 위인데도 불구하고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도나 폭포를 생각하면 굉장히 동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크레이터는 물이 굉장히 천천히 흐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얼음과 물 그 어느 사이에 있는 듯한 쉐이더를 제작해서 천천히 일렁이며 흐르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 유성의 부스러기인 반짝거리는 파티클들이 줄지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나이아가라 파티클로 제작했습니다. 웨이풀러브 뮤직비디오의 시네마틱 영상 렌더링 퀄리티 향상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래스트의 시네마틱 영상 렌더링에서의 목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 최대의 퀄리티를 내는 것입니다. 이는 언리얼 엔진의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또 그만큼 작업을 하면서 여러 렌더링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작업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시도하면서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매번 처음 겪는 문제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팀 내에서 기본적인 렌더 세팅을 정하고 상황이나 씬별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필요한 콘솔 변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네마틱 영상 작업의 무비 렌더 큐 렌더 세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뮤비는 4K 고해상도로 렌더를 했습니다. 또 안티에일리어싱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주고 어떤 콘솔 변수를 기본적으로 적용했는지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플레이브 영상 콘텐츠들은 다른 영상 소스와의 후반 합성을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 언리얼 엔진에서 최종 룩을 뽑고 있습니다.
합성이 필요한 작업인 경우에는 EXR 시퀀스로 렌더하지만 시퀀스의 용량과 렌더 시간을 고려해 보통 PNG 시퀀스로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안티에일리어싱 메소드에 따라 기본적으로 세팅해둔 샘플 수입니다. 컷별로 카메라 워크나 인물의 움직임, 환경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티에일리어싱 방식이나 수치 역시 컷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렌더링 이슈를 좀 더 줄이고 안정적인 결과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200프레임 정도의 웜업 프레임을 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웜업 프레임 설정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콘솔 변수도 역시 레벨이나 씬별로 다르게 값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컷에 기본적으로 적용한 콘솔 변수 3가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컬링이 적용되지 않도록 레이트레이싱 컬링 수치를 0으로 설정하고 스크린 퍼센테지를 높여서 렌더를 하면 이미지가 더 선명하고 디테일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지만 그만큼 렌더링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서 모션 블러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안티에일리어싱과 여러 콘솔 변수를 통해 렌더링 단계에서 시네마틱 영상의 퀄리티를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렌더링을 하고 나서도 수정이나 이슈 때문에 재렌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벨이나 컷별로 렌더 큐 세팅 프리셋을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은 단순히 기술적인 단계가 아니라 최종 결과물의 비주얼 퀄리티에 있어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플레이브 영상 콘텐츠의 제작부터 렌더링까지 최선을 다하며 보시는 분들이 시각적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현우 CTO가 저희 제작 파이프라인의 개선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다음 발표를 맡은 블레스테이 CTO 이현우입니다. 이번 목차는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므로 현업에 계신 분이 아니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플레이브의 첫 뮤직비디오 기다릴게를 제작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겪었었고 1년 후 웨이폴럼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때에는 이를 어떻게 개선시켰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릴게 뮤직비디오 제작 당시까지는 시네마틱 제작 파이프라인이 충분히 고도화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희도 후디니와 누크와 같은 오프라인 렌더링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획과 컨셉, 스토리보드 등을 잡은 뒤에 이에 따라 모델링과 리깅, 레벨 디자인과 같은 3D 어셋 작업이 진행됩니다. 모델러와 리거분들이 3D 에셋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은 애니메이터와 룩뎁 아티스트들의 본격적인 후반 작업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기다릴게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면서 겪었던 문제점들은 주로 이 후반 작업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특히 시뮬레이션과 이펙트 작업 과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시뮬레이션 작업 방식이 왜 비효율적이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이브가 정식으로 데뷔하기 이전까지는 의상들의 시뮬레이션이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저희는 아직 얼리얼 시뮬레이션 노하우를 충분히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들어가기 시작한 기다릴게 의상은 기존의 방식을 따라서 마야에서 시뮬레이션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식은 마야에서 애니메이션에 맞춰서 의상 시뮬레이션을 한번 구운 후에 얼리얼 엔진으로 임포트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수정을 할 때마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굽고 얼리얼 엔진으로 또 넣어줘야 되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주황색 라인은 마야에서 얼리얼 엔진으로 FBX를 익스포트하고 임포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한번 얼리얼 엔진으로 넣어줘야 될 때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캐시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한 뒤에 익스포트를 따로 해서 넘겨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펙트 작업 방식의 비율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얼리얼에서의 이펙트 노하우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펙트에 후디니를 사용했었습니다. 후디니 이펙트 역시 오프라인 렌더링 방식으로 미리 이펙트를 시뮬레이션한 뒤 따로 렌더링하여 나중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작업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측의 장면처럼 애니메이션에 맞춰서 시뮬레이션 되는 이펙트의 경우에는 앞선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펙트 역시 애니메이션에 맞춰서 다시 베이크를 해야 하므로 애니메이션을 수정할 때마다 결국 이렇게 이펙트까지 다시 굽고 넣어줘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한번 수정될 때마다 총 3곳에서 데이터를 변환하고 넣어줘야 되는 비율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가 따로 렌더링된 뒤에 나중에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펙트와 얼리얼 결과물을 합쳐주는 컴포지팅 과정이 뒤따라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컴포지팅 과정은 우측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로 쉐이더와 라이팅 작업으로 전반적인 룩을 잡은 뒤에 합성을 위해서 EXR 시퀀스로 렌더링을 합니다. 후디니에서는 이펙트의 베이스와 알파 채널 시퀀스를 렌더링합니다. 그리고 두 이미지를 누크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합성을 한 뒤에 색 보정을 통해서 서로 톤을 맞추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과물을 완성합니다. 이런 컴포지팅 과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얼리얼에서의 룩뎁 작업에는 쉐이더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펙트가 얼리얼 밖에서 작업이 되면서 이펙트만 완전히 다른 쉐이더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펙트가 얼리얼의 룩뎁 작업과 어우러지기가 힘들었고 연출이 자유도에도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룩뎁 아티스트가 얼리얼 안에서 최종 이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미지를 렌더를 하고서 합성까지 한 후에야 최종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얼리얼 엔진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겪으며 저희가 깨달은 점은 오프라인 렌더링과 리얼타임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도 완전히 달라야만 한다는 거였습니다. 리얼타임 렌더링에 오프라인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접목할 경우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오프라인 렌더링 기반에 맞춰지면서 리얼타임 렌더링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래스트는 얼리얼 엔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오프라인 렌더링으로 인한 병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헤어와 의상 시뮬레이션을 얼리얼 라이브 시뮬레이션으로 모두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캐릭터 TD팀이 얼리얼에 최적화된 본 구조와 자연스러운 시뮬레이션을 연구하고 매주 방송에 적용해 나가며 빠르게 라이브 시뮬레이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머지않아서 얼리얼 시뮬레이션 퀄리티가 시네마틱에 바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수준까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시네마틱에서도 라이브 시뮬레이션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틸리티 툴 세트를 개발해 지원하기 시작을 하면서 더 이상 시네마틱과 라이브의 시뮬레이션을 따로 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모두 얼리얼 엔진으로 전환되면서 다음과 같이 시네마틱 워크플로우에서 시뮬레이션을 따로 굽고 임포트하는 과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애니메이션이 한창 업데이트 중일 때는 룩뎁 아티스트들이 라이브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프리뷰를 하고 애니메이터 분들이 최종 애니메이션을 올린 뒤에는 최종 시뮬레이션을 베이크를 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가 훨씬 간소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펙트를 얼리얼 엔진의 나이아가라와 쉐이더로 완전히 전환하였습니다. 룩뎁 아티스트들이 꾸준히 나이아가라와 쉐이더를 연구하고 배워나가며 퀄리티를 끌어올렸고 웨이폴럼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때에는 모든 이펙트를 얼리얼 내에서 실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후디니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이펙트 관련 워크플로우까지 이렇게 얼리얼 엔진으로 통합이 되었고 그 결과 얼리얼 밖에서 오프라인 캐시를 업데이트할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를 따로 렌더링하지 않게 되면서 얼리얼 내로 모든 연출 요소를 모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별도의 컴포지팅 과정이 사라지게 되면서 비로소 얼리얼 안에서 실시간으로 최종 룩을 보며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파이프라인 간소화 노력 덕분에 얼리얼 엔진을 실시간 렌더링 파이프라인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모듈식 컴포넌트 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한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멤버들이 옷과 신발, 장신구 등을 자유롭게 갈아입기 위해서는 부위별로 분리된 모듈식 컴포넌트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컴포넌트가 모듈식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각 의상 파츠의 스켈레톤도 모듈식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서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니메이터 입장에서는 머리카락이나 의상까지 모든 애니메이션을 하나로 합쳐서 익스포트를 할 수 있음에도 얼리얼에 맞춰서 모든 애니메이션을 전부 분리해 익스포트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기다릴 게 의상의 경우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부위가 머리카락과 얼굴, 몸, 상의, 하의, 귀걸이로 무려 6개에 달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한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6개의 파일로 쪼개서 처리를 해야 했고 여기에 모든 카메라 컷과 씬, 그리고 멤버 수를 곱하면 그 복잡성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 됩니다. 당시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은 이처럼 너무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애니메이터 분들은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인내를 하셔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메타휴먼이 캐릭터 설계에서 힌트를 얻어 해결했습니다. 먼저 가장 상위에 마스터 애니메이션 슬롯 역할을 할 루트 컴포넌트가 위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하위 컴포넌트가 이 루트 컴포넌트를 리더 포즈로 애니메이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마야에서 모든 애니메이션이 합쳐진 하나의 FBX를 인풋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부위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어서 모듈식 구조에서 오는 단점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위 모듈에서 라이브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컴포넌트의 포스 애닌 블루프린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모듈만 별도의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룩대 마티스트를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는 피부가 옷을 뚫고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의상을 리깅을 할 때 메쉬의 스키닝 웨이트를 체형에 완벽하게 들어맞게 칠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의상이 핏이 타이트할수록 이 작업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타이트한 의상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피부가 옷을 뚫고 나오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옷 안쪽의 피부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마스킹을 적용하여 해결했는데 이 마스킹을 적용하는 과정이 수작업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극도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피부 뚫림 문제는 옷 안쪽의 살이 모두 채워져 보이면서도 뚫리는 부분만 국소적으로 지워야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쉽게 해결되는 경우는 시퀀스에서 마스킹 머티리얼 파라미터를 조절하거나 이런 파라미터가 적용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마스크 맵을 직접 그려야 했고 이렇게도 어려운 경우에는 옷을 조금씩 띄워주는 모프 타겟을 임시로 추가해 해결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든 렌더 이미지를 하나하나 손으로 리터칭하여 해결했습니다. 뚫린 문제가 발생했는지 검수하는 작업도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눈으로 검수를 해야 했고 그 해결도 수작업에 의존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거의 이틀 정도는 이런 오류만 검수하고 고치는데 할애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옷을 뚫고 나온 피부만 자동으로 검출을 하고서 마스킹을 적용해주는 툴을 개발을 했습니다. 피부와 옷의 신뎁스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옷을 뚫고 나온 피부만 먼저 검출을 한 후에 이를 메쉬 UV에 맞는 마스킹 텍스처로 변환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동됩니다. 이 개발 덕분에 이제는 이런 문제가 자동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정되므로 룩대 마티스가 더 이상 프레임 단위로 이런 문제를 검수하고 해결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효율적인 착장 에셋 커뮤니케이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착장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에셋 코드는 바로 어떤 의상인지 떠올리기가 어렵다 보니 예를 들어 가지고 기다릴게나 후드티 또는 락페 방송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의상 관련 에셋이 텍스처 스타일 종류를 포함해서 멤버당 100개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룩대 마티스트가 작업을 개시할 때 어떤 의상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에셋을 검색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백엔드 팀과 협업을 해서 함께 착장과 관련된 여러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피팅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콘텐츠 기획 및 관리 직군이 SF 브라우저를 통해서 의상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장바구니 기능을 통해서 콘텐츠에 필요한 의상 세트를 직접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의상 세트를 URL로 공유를 하면은 얼리얼 엔진 안에서 자동으로 의상 세팅이 완료되도록 API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활용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개선점은 기획 및 관리 직군들은 SF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전히 직관적인 방식으로 원하는 의상을 찾아 전달하면서도 작업자들은 전달받은 의상 세트를 하나하나 검색할 필요 없이 API 요청 한 번으로 모든 의상을 자동으로 세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의 간소화 노력의 결과 최근 맺은 결실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블레스트의 첫 해외 지사인 베트남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펌프업 더 볼륨 뮤직비디오가 바로 이 베트남 스튜디오와 한국 직원의 협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 파이프라인 효율을 높이려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용만으로는 플레이브의 성장 속도만큼 제작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해외 지사를 고려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고민 속에서 올해 초부터 베트남 스튜디오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지사 운용을 위한 시스템 정비 및 파이프라인 교육을 준비를 했고 5월부터 저와 옆에 이혜송 팀장이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서 초기 세팅과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애니메이션 팀장 등 다른 한국 직원들의 지속적인 파견과 파이프라인 효율화 그리고 베트남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베트남 스튜디오는 짧은 기간에 디지털 싱글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 블레스트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하면서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걸로 오늘 준비한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버추얼 아이돌에게 있어서 버추얼 기술의 발전은 곧 아이돌로서의 활동 영역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버추얼 아이돌의 길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 영역의 확장은 아직까지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기술이 멤버들에게 가지는 이러한 책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브가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개척하는 길인 만큼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문제 역시 저희가 처음으로 겪어보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앞서 도전하고 배움으로써 플레이브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가볍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부터 짧게 답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뮤비 모든 씬을 자체 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얼리얼 엔진 안에서의 모든 씬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네, 그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애니메이션 데이터 클린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모델링이라든지 외주를 종종 보내기도 하는데, 이제 얼리얼 안에서 씬들은 모두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 시뮬레이션 작업 과정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이것은 LA 엔진 안에서 애닌 블루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모두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우연히 본 기억이 있는데 렌더링 말고 라이브로도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라이브로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아이돌 라디오 방송을 나갔을 때 같이 모두 실제로 방송 나가는 거를 다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라이브로도 가능한 게 맞습니다. 컨셉 아트 및 아트웍적인 작업은 별도의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기획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별도의 그래픽 아티스트라기보다는 저희 내부 직원들이 다 함께 이제 곡을 듣고서 그 곡의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컨셉을 기획을 하고,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전반적인 컨셉과 대략적인 스토리보드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간단한 스케치와 거의 말로써 이렇게 텍스트로서 기획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 3D 작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기획과 가장 어울리는 그 레퍼런스 이미지가 필요한데, 그런 레퍼런스 이미지를 컨셉 아트를 만드는 과정은 저희가 외주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주를 통해 가지고 컨셉 아트 이미지 레퍼런스를 받으면은 이제 이런 뮤비 전반적인 분위기를 컨셉 아트를 레퍼런스로 삼으면서 저희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애니메이틱 작업을 들어가고 이제 저희가 구상한 대로 뮤비를 실제적으로 3D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의상에 대한 스킨 마스킹은 라이브 때도 사용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있는데, 네, 라이브 때도 사용을 하고요. 저희가 라이브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시네마틱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되기 때문에 시네마틱에서 사용되는 기능과 라이브에서 사용되는 기능이 따로 구분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캐릭터 툰 쉐이딩은 자체 개발한 머티리얼로 제작이 되었나요? 참고한 소스나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캐릭터 툰 쉐이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머티리얼이 맞고요. 참고한 소스나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툰 쉐이딩에 대한 레퍼런스가 거의 다 이제 게임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룩을 구현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초반에는 참고를 좀 했었지만은 이제 그 참고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쉐이더 아티스트가 모두 직접 개발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초반 방송과 최근 방송의 그 룩 차이를 보면은 되게 명확하게 개선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자체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개선들입니다.
모듈식 컴포넌트 구조를 사용한다 하셨는데 다른 컴포넌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옷과 신발 같은 개별 컴포넌트만 교체가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옷을 갈아입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가지고 뭐 체형이나 얼굴 뭐 이런 게 이제 바뀌는 일은 없고요. 모두 독립적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뭐 실제 사람이 옷을 갈아입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실제 사람이 살이 빠지면은 기존에 입던 옷이 커지게 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체형이 바뀌게 되면은 기존에 입고 있던 옷들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멤버분들이 처음 방송을 데뷔를 하신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체형이나 얼굴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툰쉐이딩은 포스트 프로세스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네, 포스트 프로세스가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엔진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쉐이딩 모델을 뭐 직접 새로 추가를 한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쉐이딩 모델은 모두 얼리얼 엔진의 기본 쉐이딩 모델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의 퀄리티가 구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엔진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엔진 프로그래머라는 직군이 팀이 또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엔진을 빌드를 하고서 그거를 전 직원한테 배포를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엔진 소스 코드는 앞으로도 수정한 일 없이 이제 얼리얼 엔진의 기본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저희만의 기능들을 위에서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빠르게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예.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팀원들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큰 업데이트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기술 업데이트가 빠른 편인 것 같은데 업데이트 노하우가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브랜치 관리는 일반적인 게임 회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데브 쪽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메인으로 머지하는 그런 방식이요. 그거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큰 업데이트는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일 때는 하기가 어려운 게 맞고요. 그래서 작업이 어느 정도 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게 편한 거는 맞는데 근데 저희가 그런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웨이폴럽 뮤직비디오 작업이 끝났을 때 다른 쪽에서는 콘서트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었고 거의 항상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노하우는 솔직히 따로는 없는 편이고요. 이게 큰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QA를 뭐 철저하게 거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QA를 철저하게 거치고 이럴수록 개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저희는 빠른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슈는 그냥 감내를 하면서 그냥 달리는 자동차 위에서 부품을 갈듯이 그렇게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룩데바티스가 신별 컨셉과 레퍼런스를 기획 총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감독 및 연출에서 나온 컨셉을 더 디테일하게 구체화하면서 룩데팀에서 진행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의 저희가 아트 디렉터 직군을 따로 없고 이제 룩데바티스트가 거의 아트 디렉팅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룩데바티스트가 신별 컨셉과 레퍼런스를 주로 잡으시는 게 맞고요. 이제 룩데바티스트가 신별 컨셉들을 이렇게 잡고 나면은 기획을 잡는 과정에서는 룩데바티스트만 참여한 건 아니고 많은 직원들이 관심 있는 많은 직원들이 함께 참여를 하셔가지고 의논을 하면서 이제 컨셉을 잡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거를 룩데바티스트가 컨셉을 최종적으로 뮤비에 사용할 컨셉을 디벨롭을 하시게 되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스토리보드 가안이 나오게 되면은 애니메이터 분들이 효과적인 카메라 워킹 그리고 뭐 동선 이런 것들을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애니메이틱 작업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얼리얼 버전 몇 쓰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얼리얼 5.4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많은 이슈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이제 빠르게 적응을 해나가면서 빠른 발전 속도를 위해 가지고 이제 빠르게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고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트롤 릭을 활용해서 엔진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도 하시나요?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컨트롤 릭, 저희가 모션 캡처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 보니까, 모션 캡처를 얼리얼 엔진 안에서 테이크 레코더로 모션 캡처를 녹화를 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마야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엔진 안에서 컨트롤 릭으로 간단한 수정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컨트롤 릭을 통해서 엔진 안에서 그 모션 캡처를 잡고 엔진 안에서 바로 이제 컨트롤 릭으로 수정을 하고 이런 쪽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짧은 시일 내에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한 1년 정도, 1년, 1년 반 정도는 좀 더 개발을 하면서 점점 그쪽으로 전환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나이아가라 플루이드나 VDB 이용 시 굉장히 신이 무거워지는데 보통 한 프레임 렌더 시 프레임 렌더가 몇 밀리세컨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VDB의 경우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는데 깔끔하게 뽑은 팁도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는 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요. 예, 저희 룩데바티스트가 아시긴 하는데 일단은 한 프레임 렌더 시 프레임 렌더가 몇 밀리세컨 정도로 나오는지는 실시간 프리뷰가 안 될 정도는 일단 아닙니다. 일단은 실시간으로 프리뷰가 가능해야 저희가 룩데브 아티스트들이 편하게 씬을 잡으면서 시퀀스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4 fps 내외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씬이 무거워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24 fps를 유지를 하는지는 이제 결국에는 좋은 하드웨어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예. Q&A가 혹시 끝났나요, 지금 이제?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Q&A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